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4.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 방송 을들의 당나귀. 네, 안녕하세요. 을들의 당나귀기 시즌 4번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장 노동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매일 보는 TV, 매일 듣는 라디오의 각종 프로그램들, 이분들이 없으시면 애초에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바로 방송작가십니다. 네, 얼마 전에 방송작가 노조가 만들어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이미지 지부장님, 그리고 이윤정 수석님을 모시고 방송작가들의 노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 수석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더니 매일 방송의 뒷면에만 계셨고 출연은 처음이시래요. 소감이 어떠세요? 출연 처음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처음 봤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말 이 출연자를 여기 앉혀드리고 출연자분들 들고 있는 종이들을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니까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조금 다른 시선에서 또 이 상황을 좀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처 이 출연하시는 분들의 마음까지는 제가 이해 못하고 예를 들면 읽으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이 오프닝 저희 리드멘트라고 그러는데 리드멘트 저희가 쓰는 일을 저희가 하는데 읽으실 때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다 하는 그걸 옆에서 좀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숨 쉬는 것도 힘든데요. 네, 그러세요. 숨소리 들어갈까봐 어디까지 숨을 쉬어야 되나 옆에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네, 숨소리는 다들 이해해 주실 괜찮으실까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너무 우리가. 가쁘면 야하잖아요. 앞으로는 출연자 뒤에서 욕하지 말아야겠다. 같이 일을 하는데 출연자가 들어가셔서 말씀 잘 못하시면은 오늘 방송 망했다, 누가 섭외했니? 막 이런 얘기 둘이 하거든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 순발력 없다는 욕도 저희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인생이 참 그렇죠. 역지사지. 네. 항상 내 입장만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입장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흔히들 방송 작가는 꿈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지부장님과 수석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방송 작가가 되셨는지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 작가 되는 길이 조금 비슷한데요. 일단 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방송 만드는 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언론계에 종사하고 싶다? 혹은 뭐 방송이 좋다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21살 때 정말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작가협회에서 하는 아카데미를 다녔어요. 방송작가 아카데미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그냥 놀러 다녔어요. 그때 방송작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아주 즐거운 뭐랄까 방학 때 토익 영어학원 다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게 드라마 작가반이었거든요. 나는 드라마 작가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정도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방송 이제 대학 졸업 취업할 때쯤에 방송 만드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트라이 하다가 방송 작가 그 시험이 있다는 공고를 보고 응시해서 합격해서 방송 작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 중반쯤 그러니까 실제 방송작가가 되기 전 한 3년쯤 전에 방송작가 아카데미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작가가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처우인지 전혀 모르고 방송작가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고 방송작가가 된 그런 굉장히 불행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시험을 보셨다 그랬는데 어떤 시험을 보신 거예요? 이게 뭐 관례 상례되어 있는 시험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채 개그맨, 공채 아나운서는 좀 정규직이고, 공채 개그맨, 공채 성우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용만 씨는 KBS 공채 개그맨이에요. 그치만 지금 다른 프로그램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서 개그맨으로 뽑아서 약간 프로그램에 이제 투입할 수 있는 기회 정도를 주는, 신분 자체가 KBS 사람이거나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개그맨 자질이 있네 하고 뽑아서
예, 컨테스트처럼 이 사람은 개그맨의 자질이 있구나 이렇게 뽑아서 이제 프로그램 투입시켜보고 그 스타 개그맨이 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형식의 어떤 시험이 있어요. 그게 작가 시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신분을 고정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방송 작가가 될 만한 사람의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정도의 테스트를 하고 뽑아서 프로그램 길을 줘보고 거기서 이제 계속 종사할 수 있으면 종사하고 아니면 이제 퇴출되는 그런. 지금은 좀 다르죠. 아니요, 그 시험도 되게 네. 매년 정려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그거 시험이 있는 거를 발견하고 그 뒤에 우리 윤 작가님이 그때 왜 시험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MBC 마지막 공채 작가 출신이거든요. 그 네. 공채 작가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었어요. 근데 저희 때는 그 시사교양 국장님이 조금 의지가 있으셔서, 그러니까 PD와 마찬가지로 작가들도 조금 이제 그 문턱을 좀 높여서 인재들을 뽑고 대우를 좀 잘해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공채 시험을 쳐서 저희를 뽑았는데 그분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한 달 만에 낙마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아버지 없는 자식의 마음으로 약간 이렇게 좀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뒤로는 공채 작가가 없어졌고 MBC에서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었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PD가 자기랑 일할 작가들을 면접을 보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경우를 뽑죠. 그러니까 방송국과 작가의 그런 고용 관계가 아니라 PD가 자기가 뭐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자기랑 궁합이 잘 맞는 뭐 나쁘게 말하면 불일 사람들을 뽑는 그게 사실은 방송 작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공채 이런 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 PD가 공고를 내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할 작가를 뽑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네, 보통 그런 방식이고 또 어떤 경우는 보통 이제 뭐 한 5명 정도 되는 작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메인 작가를 PD가 뽑고 메인이 함께 일하는 후배들을 세팅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프로그램 뭐 장르나 성격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뭔가 일률적으로 고정화된 형태가 전혀 없는 거군요. 네네. 자, 그럼 일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출퇴근이나 뭐 노동 시간, 뭐 일하는 장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희가. 네. 일단 두 분은 일하시고 계시는 곳이 한 방송국이에요. 예, 방송국이고 외주는 아닌 거고 어떻게 출퇴근을 하시고 어디서 또 일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좀 공교롭게 네. 같은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얘기가 네네. 좀 되게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저희 개별 사례 말고 좀 통상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작가 고용 체계처럼 차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정말 그 몇 년 차 작가이냐에 따라서 너무 다를 거고요. 어떤 프로그램 하고 있는지도 너무 다를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데일리 방송이라 그러는데 데일리 방송을 하는지 위클리 방송을 하는지 아니면 월 단위 방송을 하는지 월에 한 번 하는 방송을 하는지 혹은 뭐 1년짜리 다큐멘터리 만들지에 따라 당연히 좀 출퇴근이 너무 다를 거고요. 노동 시간도 너무 다를 텐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얘기를 한번 제가 이제 신입 작가일 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일을 했었어요.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막 고발하는 엄청난 좋은 프로그램, 매달 뭐 우수의 프로그램상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에 종사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노동 시간은 뭐 월 15시간에서 뭐 저희 많게는 22시간 정도까지 하루에요? 하루에 그렇게 일을 하는 게 그게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제가 한 4주 텀 방송이었는데 한 열흘 정도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럼 그러니까 4주 텀 방송이라는 게 4주에 한 번씩 방송이 네네, 나가는데 4주에 방송을 한 번 네. 하는데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그렇게 일을 하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그냥 통상적인 뭐 9시쯤 출근해서 한 6시쯤 퇴근하는 상황이 되는. 그리고 또 며칠은 조금 쉬는 이런 식의 방송을 했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한 번도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월 노동 강도는 정말 뭐 너무 이렇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의 과한 업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을 드리면 노동 강도도 노동 시간도 많지만 그러니까 약간 상시대기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뭐 카톡 금지 뭐
저는 이제 퇴근 후 카톡 금지 이런 거 되게 대단한 정책인 마냥 정치인들이 막 내놓고 그러는데 정말 가소롭지도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정말 거의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업무, 그러니까 방송이 돌아가게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상근, 반상근, 재택 이런 식으로 작가 그 출퇴근이 정의가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출근 시간이 있어요. 뭐 한 아침 10시쯤 출근을 한다. 그럼 뭐 밤 10시쯤 퇴근을 하거나 뭔가 이런 식의 것들을 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경우는 상근이 되겠죠. 막내들이 주로 신입 작가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실은 메인 작가라고 하더라도 보도국 같은 프로그램은 사실 집에서 원고를 쓰거나 이러기 좀 그러니까 속보가 그때그때 터지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장르들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대본을 쓰고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출근을 해서 생방송을 하고 밥을 먹고 회의를 하고 퇴근을 해요. 10시에.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기사를 보면서 내일 아이템을 찾죠. 그러다가 뭐 한 2시, 3시쯤에 아이템이 뭐 정해지면 섭외 들어가고 대본 쓰고 이 일이 있는데 저녁에 또 속보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뭔가를 더 해요. 그럼 10시, 11시까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이 조금 있으면 재택을 이제 상근을 해서 많이들 할 텐데 다들 이제 흔히들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프리랜서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되게 편하게 럭셔리하게 일할 거라는 그런 착각들 하시는데 정말 불쌍하게 커피숍에 가서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도 노트북을 펴놓고 대본을 쓰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퇴근을 해서도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퇴근이 아닌 건 그렇죠. 거죠. 사실은 네. 퇴근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TV 구성 작가들 같은 경우는 보통 낮에 PD들이 뭔가를 촬영을 해가지고 오면 그 테이프를 밤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밤새 일을 하는 글을 쓰거나 구성하거나 이것도 사실 생방송 작가들 같은 경우도 내일 아침 방송이다. 그럼 당연히 그 전날 빠듯하게 밤을 새가면서 편집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노동 시간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저희가 뭐 OECD 국가에서도 최악이지만 그 안에서 방송 작가들은 훨씬 더 많이 일을 한다. 제가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신입 작가 시절에 제가 사흘 밤을 샌 적이 있어요. 사흘 밤을 새고 나서 이제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이제 심장이 자꾸 불규칙하게 뛰고 너무 힘이 든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왜 그렇게 됐냐? 그래서 잠을 못 잤다 그랬더니 너무 당연한 거다. 그건 병원에 올 게 아니라 직업을 바꿔라. 자라. 그래서 제가 그날 많은 생각을 한 끝에 그만둘 수는 없고 잠을 잘 수도 없는데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 생명보험을 들자.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제 저희 사대보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많이 알아본 끝에 뭐 10년 납, 뭐 20년 만기 생명보험을 들었고 네, 그거 아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네요, 그래도. 방송 작가 주변에 저도 지인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러니까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했었을 때 이제 또 계약마다 계속 달라지니까 또 이제 뭐 개편 때 다른 방송 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그 시사 프로그램 되게 오래 했는데 텀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전날 밤에 사실은 이제 방송 그 대본을 다 써놓고 근데 이제 사안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 수정하고 밤에 12시, 1시까지 이제 수정을 보다가 자갖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안 터진 거 없나 또 이제 뉴스 체크한 다음에 또 거기에 막 삽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택시 타고 막 후다닥 출근해가지고 방송하고 나서 한 12시나 1시까지 이제 기획회의 하고 나서 퇴근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사람들이 1시에 퇴근하면 놀면 되겠다 하는데 잠깐 눈 붙이고 또 그러고 나서 또 대본 쓰고 막 거의 이제 그 연속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속되는 그거를 가장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제 방송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대장은 PD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PD는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그것도 되게 단순하게 목이 메이십니다. 우리 시간과 목이 메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간명하게 규정할 수는 기는 되게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통상적으로 영화를 감독의 예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님들이 많이 부각되어 있지 않고 감독이 많이 부각되는 작품인데요. 비슷한 장르인 것 같지만 드라마는 오히려 작가의 예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특정 연출자보다 특정 작가님들, 스타 작가님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경우에
드라마 작가도 방송 작가니까요. 방송 작가는 뭐 하고 드라마 감독은 뭐 하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작가는 쓰고 PD는 찍겠죠. 왜냐면 거기는 편집은 또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또 어떤 중에서 이렇게 편집이 또 PD의 연출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드라마는 또 편집은 완전 별개예요. 찍는 것에만 감독이고 뭐 그 그림 붙이시는 거는 아예 또 다른 여성분들이 많이 하세요. 밤새 가면서. 아무튼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TV 교양물에서는 뭐 찍고 편집합니다. PD가. 네. 그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 세팅을 작가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뭐 자료조사부터 섭외하고 가서 어떤 거 질문할지 마련해주고 가서 심지어 뭐 시간 약속도 막 그러니까 앞에 있는데 출연진이 앞에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작가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시간 좀 바꾸라 그래. 그럼 작가가 여기 전화해가지고 시간 바꿔주고 막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찍어 온 거 가지고 어떤 내용 잘 담았는지 확인해서 아, 이 인터뷰는 요거 쓰고 뭐 이런 거 나레이션 요렇게 쓰는 그런 소위 말하는 편집 대본 작가들이 만들고 그럼 그거 가지고 PD가 편집하고 이제 이런 정도까지 이제 PD가 하는. 그럼 실제로 내용 컨텐츠는 작가가 다 마련을 하는 거고 이제 현장에서 촬영하고 이런 것만. 근데 이제 또 보면 또 아마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PD님들 계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 교양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현장을 가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현장에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얼굴이 이쁜 줄 알고 갔더니 얼굴이 안 예쁠 수도 있고 얼굴 예쁜 얘는 좀 잘못했네요. 예를 들면 부자일 수 있으면 네네 부자인 줄 알고 갔는데 부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 아이템이 꼭 부자여야 되는 아이템이면 뭐 금방 즉자적으로 어떻게 PD가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조율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에 뭐 이렇게 취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역량 있는 PD님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장 연출은 또 PD가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예능 작가들은 또 현장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의 특성상 장르마다 혹은 이제 스타일마다 굉장히 그 업무의 영역이나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D는 방송사에 직고용된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보면 다 다르지만 근데 작가들은 직고용된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좀 단정짓기 좀 어려운 것이요. 또 좀 더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무한도전은 김태호 PD 즉 계약직 그러니까 아니 거의 정규직 PD님이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외주 제작 업체에서 만든 예능 PD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예능 그 PD님은 밖에 계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프리랜서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PD는 다 정규직이다, 뭐 다 직고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 힘든 것이 지금 저희가 외주 프로그램 제작 비율이 뭐 40%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40% 이상의 PD는 또 직고 아닌 PD니까요. 그러니까 작가는 100% 직고 아니고 그러니까 PD는 거의 일정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그 본사 제작의 경우라고 하면 PD는 거의 100% 직고. 네, 그렇게 되죠. 본사 제작인 경우 작가는 직고인가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일정 부분 맞고 외주 제작사의 경우는 PD도 작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PD의 임금이 작가의 임금보다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 네네. 그것도 좀 단정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요? 네. 아니 왜 단정적으로 말을 우리 수석님이 아니라고 손을 막 흔드시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관례가 말씀하신 게 관례가 맞는데 그 실질적으로 또 밖에서 있어 보면요, 그 제작비를 단가를 외주 제작사로 낮추려고 하는 편법 중에 예를 들면 급 높은 메인 작가 신입 연출지를 붙여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작가료가 더 높겠죠. 근데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견제 높은 PD를 구하고 이렇게 이쪽에 일 못한 이렇게 경험 적은 작가를 붙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전 그게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외주를 준다고 하면 사실 좀 전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외주를 줬을 때 PD는 그런 개인 사업자처럼 인식이 되고 PD가 이렇게 작가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그 외주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사가 외주를 줄 때 이미 특정한 PD, 특정한 작가를 지정해서 외주를 주기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편성 받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주 제작 업체에서 프로그램 만들 때 그거 이제 방송국 시간대를 따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도 그렇거든요. 드라마도 막 예를 들면은 유명 작가들한테 100회분 이렇게 막 선지 계약금을 미리 줘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노희경 작가 이 정도 되어야 드라마 편성 시간을 딸 수가 있어요. MBC 내년 가을 드라마 편성 이런 거.
그걸 미리 따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프로그램, 교양 다큐멘터리도 예를 들면 특정 되게 유명한 다큐멘터리 작가님들 계세요. 그 작가님이 붙었다 하면 그쪽에서 예를 들면 SBS 스페셜 같은 편성을 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그러니까 외부 업체라고 하면 그냥 거의 하청 업체 이거로 맞아요. 생산직에서는 생각을 하고 그 하청 업체가 PD와 작가들을 구성해서 그 프로그램을 맡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PD가 작가보다 급여가 받는 이준수님 맞습니다. 근데 그게 100%다. 늘 PD가 돈이 많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게 뭐 100대 1인지 뭐 몇 %인지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사례도 조금 있다. 근데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그냥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예요. 실제적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PD 연출료가 한 예를 들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작가료는 한 80만 원 정도 되는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 중에 이해되시죠? 보통은 3대 4 정도 외주의 경우는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본사 같은 경우는 되게 특수한 경우를 말씀해 주셨고 본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규직이기 때문에 PD들이 돈을 훨씬 많이 받고 작가들이 적게 받고 이제 외주의 경우도 그러니까 PD들이 사실은 밤을 새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정도 잠깐 PD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PD 일도 이제 굉장히 육체적으로 이제 힘든 건 맞다. 근데 어쨌든 PD 일과 작가 로드가 3대 4 정도의 그 돈 계산적인 측면에서 기여도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본사의 경우 가장 돈의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관련된 용역 보고서를 한번 봤는데 예를 들어 정규직 PD의 경우는 임금이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리랜서 작가들의 경우는 임금이 거의 동결이니까. 일직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격차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남녀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여성들이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나이가 35에서 39세예요. 근데 남성들은 45에서 49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뭘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평생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조차도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게 팍 꺾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일을 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시기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에서 계속 하지 못하고 전업을 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건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던 일을 계속 쭉 하면서 자기네 임금을 계속 올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두 작가님은 이제 지금 한 몇 년 정도 일을 하셨고 임금이 어떻게 변화해 오셨는지 잠깐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지부장님 몇 년이나 하셨어요? 둘이 저희가 시공 동기라서요. 네. 시작이 똑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2003년 좀 네.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여기도 저는 좀 저 개인 얘기보다 좀 통상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면 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이 공공기관에서 정부 그러니까 국내 혈세로 운영되는 방송사에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좀 더 이거 좁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KBS도 대충 뭐 그렇게 되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 걸로. 네, 그 정부 예산 쪽에서 나오는 방송국의 경우에는 거의 10년 정도가 다 동결이에요. 근데 10년째 동결? 네, 근데 거의 10년 동결인데. 뭐 예를 들면 국회 방송 이런데 뭐 KTV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확실히 아는 국회 방송 이런 건 100%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방송이 1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만들 때 가나다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군, 나군, 다군. 그래서 가군이면 얼마, 나군이면 얼마, 다군이면 얼마 이렇게. 그 군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선배 뭐 이렇게 경력으로 이렇게 됐는데 직급 체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예를 들면 10년째 동결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가군이 만약에 10,000원이야. 그럼 10년 전에도 10,000원이고 지금도 10,000원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지급의 기준 그게 그래서 집 체계가요. 근데 사실 10년 동안 물가 오른 거 생각하면 그렇죠. 거의 그냥 제자리에서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근데 어떤 국회방송 일하는 작가가 저라면 제가 10년을 일했으면 10년 내 영역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10년 더 늘어나는 동안 급여는 실제 반토막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요거 케이스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케이스 하나는 지역 방송사 또 같은 상황이에요. 거의 다 이제 동결이
거죠. 거의 다 그렇게 비슷해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지역 방송사에 계시는 저희 조합원들의 임금을 듣고 기를 의심했어요. 이게 주급인가 월급인가 막 이 정도로. 왜냐면 연차가 다 막 20년쯤 돼요. 지역 방송에 계시는 조합원님들은 거의 정말 한 곳에서 계속 왜냐면 거기서는 다른 그 선택지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방송 지역이 크지 다양하지. 않고. 네. 그래서 거기 한 곳에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시는데 그런 동안에 그렇게 그 임금들이 거기에 동결되어서 점점 일하면 일할수록 반토막이 되는.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금액으로 은근히 인상되는데 같은 금액을 받는데 연차는 높아지니까. 근데 연차 높아지니까 돈 더 주세요 하면 그럼 넌 나가고 연차 작은 작가 올게.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경상도의 어떤 작은 도시의 그 특정 방송국은 그래서 대졸자만 쓴다는 얘기가 있대요. 바로 졸업한 사람만? 경력 없는. 신입으로. 그러니까 경력이 0이고. 경력이 생기면 돈을 인상을 요구하니까 그럼 너는 너 다른 곳에 가서 돈 많이 주는 곳에 가서 일을 해. 우리는 또 다시 대졸자를 부를게. 이렇게. 노동할수록 가난해지는 시스템. 네. 악랄합니다, 진짜. 근데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수석님 좀 더 못하실까요? 저희 그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이제 방송국 공채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1,000명이 시험을 받고 그중에서 10명이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PD 기자 시험이랑 거의 똑같이 본 거죠. 저희 기준에서는 그분들의 생각은 전혀 아니었죠.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 어쨌든 대졸자 친구들 월급 평균이 그래도 200만 원대 중반 정도는 될 때였는데 그때가 2003년이면 그렇죠. 2003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네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돈 150만 원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고 사대보험 같은 거 당연히 없었고.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뭔가 대졸자인데 그래도 150만 원은 좀 심하군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게 밤을 새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새벽에 택시를 타면 택시비가 저희 집이 멀어서 22,000원이 나와요. 예를 들어 10번만 타도 22만 원인데 이게 그게 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속상했던 건 저랑 같이 일하는 작가들 똑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은 공채 작가가 아닌 친구들 PD가 그냥 뽑은 그 친구들은 1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채라고 30만 원을 더 줬던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그때 최저임금이 제 기억에는 70만 원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2003년이면은 한 5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방송 작가분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막 자료를 뒤지다가 2001년도에 방송 작가 실태 조사한 자료집이 있더라고요. 이거 봤더니 그 당시에 일주일에 밤을 몇 번 새시나요? 했을 때 평균적으로 1.58일을 밤을 샌다. 근데 주 5일 밤샘 하는 것도 2% 가까이. 심각한 거죠. 급여가 2001년에 최저임금이 1,865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42만 1,490원이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3인 가구 지출 도시 근로자의 기준 생활 급여를 보면 얼마냐면 186만 원 정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자체가 굉장히 격차가 큰데 방송 작가들의 보통 임금 평균 급여는 94만 원이었고 140만 원 이상인 경우는 8%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너는 혜택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피디들에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하이클래스 당시 외주에서는 8, 9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네 친구들은 더 힘들게 일한다였어요. 실력을 쌓아라. 난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게 여성들이 주로 있는 이 직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들이 있어요. 저임금. 그다음에 불안정한 고용 형태. 그거는 기본이고 이제 신입만 뽑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렇거든요. 딱 젊은 사람만 뽑고 2년 3년 넘어가가지고 뭐가 좀 되려고 하면 원장이 막 괴롭혀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줘야 되니까. 참 화가 나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 두 작가님은 노동조합을 만드셨습니다. 안 만들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열악하네요. 자, 근데 일단 노동조합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고용 형태
거잖아요. 근데 고용 형태가 방송 작가의 경우는 특수고용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특수고용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특수고용 노동자란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자,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대신에 위탁 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규모를 한 23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에 사용자랑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쉽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고 굉장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임금은 낮고 노동시간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여기 작가님들처럼 밤샘 노동하는 경우 많고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이거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을 하는데 구제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상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이제 1990년대부터 줄기차게 외쳐왔죠. 근데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탓에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도 케이스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노조 설립도 쉽지 않은 형편인 거예요. 이런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면 노조를 설립해서 사용자 측하고 단체 협상을 해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수행 단가 인상이나 노동 조건의 개선을 이렇게 꾀할 수 있는데, 근데 단체 교섭이 결렬되면 이제 그런 와중에 또 단체 교섭이 결렬되면은 파업 같이 이제 헌법에서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 쟁의 행위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2006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했고, 헌법재판소도 2016년의 11월에 헌법 소원을 결정해서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만큼 그래서 뭐 국제적 기준이나 우리 한국의 헌법상으로도 이렇게 빨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상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실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4대 보험에 전혀 가입이 안 되고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 임금 체불에 직면하게 되면은 노동부가 아니라 민사로 밀린 임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두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지난 15년간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 가입으로. 작가로는 없어요. 제가 2년 잠깐 PD로 일을 했을 때는 모 방송국에서 만든 사내 페이퍼 컴퍼니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 파견이 금지된 업종을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만들었던 그런 페이퍼 컴퍼니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는 4대 보험을 받았습니다. PD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가 없어지고 나서 작가가 되고서는 다시 없어졌죠. 그래서 국민연금 보았던 기간이 2년 이렇게 저는 있었어요. 최근에는 노후가 너무 걱정돼요. 개인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 지역으로? 네. 그럼 우리 지부장님은 어떠세요?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부장님도 작가로는 단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된 적이 없으시고,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중에 미래의 삶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그런 고용 형태가 바로 특수고용인데, 일단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 노동조합 설립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셨는지 잠깐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언론 노조 자체에서 방송사 비정규직들을 좀 조직해야 되겠다라는 내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담당하셨던 분이 작가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이제 초창기 2015년도, 6년도 그때 있었던 태생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작가들은 노조를 만들려다가 좌절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 한동안 그런 흐름들이 없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방송사들이 파업을 하는데 방송사 파업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사들이 이미 너무 외주 비율이 높아지고 비정규직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일했던 공간에서도 예를 들면은 PD가 없다고 해서 방송이 멈춰지질 않아요. 너무 이미 많은 일들을 작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민 속에 파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규합하지 않고서는 힘있게 파업에 갈 수 없다라는 고민이 중앙에서 있었고 대의원 차원에서 이제 결의를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 조직이 잘 안 됐던 거죠. 작가들이 너무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고 서로의 그 뭐 막내인지 서브인지 메인인지에 따른 이해관계도 다르고 전국에 흩어져 있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되게 힘들어하면서 그 담당자 분은 이제 그 사업이 약간 그만두시고 네, 약간 그만두고 정치되는 상황.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초창기에 모였던 작가들 몇몇이서 조금 결의를 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이 돼서 해봐야겠다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 세미나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막내 그 작가 실태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몇몇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서 서로를 이제 설득하고 만나고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좀 거쳤죠. 그래서 총 2년 정도가 걸렸고요. 저 같은 경우도 초반부터 합류를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많은 친구들이 그 과정에서 지치고 그만두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서로가 마치 그래도 엎어지면 안 돼라는 식으로 약간 바톤 터치를 하는 식으로 이제 활동들을 이어왔었고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노조의 지부장이 된다는 걸 갖는 어떤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약간 지지부진하게 결의를 못 내고 있다가 짜잔. 네. 혜성같이 이분이 지부장 결의. 힘든 결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11일에 빼빼로데이에 네.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2년 정도 걸렸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고생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니, 지부장님은 전에 깜짝 나타난 예. 케이스라서요. 지부장님은 어떤 결심으로 지부장직을 수락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지부장 한 자리가 없어서 그 지난 2년간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앞서 2년을 함께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누군가, 그러니까 제 동료였던, 제 선배였던, 후배였던 그 사람들의 사실은 적지 않은 노고들이 이렇게 한번 또 무산되고 나면 또 다시 또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이 상황들이 되게 여러모로 여건들이 되면 좋은 상황이잖아요. 노조하기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봄은 상황, 노조하기 좋은 네, 계절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스톱 됐을 때 그 스톱이 미친 여파들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보면은 이제 조직을 다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그 조직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 조직이 와해된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아, 근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지부장님의 구국의 결의에 박수를 한번 네 보내드립니다. 근데 정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출범할 때 그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담담하게 드렸는데 들으신 분들이 많이 되게 울컥울컥 하셨대요. 이제 그게 뭐였냐면 뭐 예를 들면 막 포항에서 오시고 막 대전에서 오시고 막 오셔서 막 밤새고 가시고 회의하러 오시고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후배 작가는 노조 출범 때까지 일도 하지 않고 노조 만드는 일에만 매진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던 그런 작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작가의 그런 대단한 결의들이 무산되는 거를 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애써 만들어 놓으신 거고 저는 뭐 그냥 얼굴 마담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하실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 작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과도한 밤샘과 여러 가지 부당한 노동 환경 때문에 노조를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선배들이 대구랑 마산에서 노조 활동을 하려다가 다들 해고됐다. 그건 안 될 말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성 노조도 찾아가 보고 좀 여러 군데 찾아가서 얘기도 조금 나눠보고 했었는데 사실은 같이 일하는 친구들조차 웬 노동조합 나는 김수현 선생님 같은 대 작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꿈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방송 작가는 장르 불문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모아내고 뭔가를 하는 게 뭔가 굉장히 불합리한데 함께 할 사람들은 없는 것 같고 나도 그냥 일을 그만두고만 싶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좌절 같은 그런 역사가 굉장히 길었던 건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법이 보장하는 권리 보호를 받고 싶다라는 욕망은 되게 오래됐던 것 같아요. 좋은 시기에 또 노조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촛불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꿈꾸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과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빨리 그동안 오랜 꿈을 펼쳐보자라는 좀 그런 용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뭔가 대선 공약도 냈잖아요. 대선 공약도 내면서 이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상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선 공약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작가 노조에서 요거를 좀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따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깨알 같은 시간에 이제 저희 여성 노조에서는 이 방송 작가 지부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특수고용 전문 노동조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일하게 특수고용을 조직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골프장 경기 보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계속 단체 교섭과 이걸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나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또 잘해서 이제 2001년 이때 저희가 그 10개 지역에 130-40명 정도의 방송 작가 노동조합 지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한계들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못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끝까지 가지 않고 이 불씨를 하나 남겨둔 이것이 지금의 어떤 더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슬픈 얘기죠. 그렇죠. 예, 슬픈 얘기인데 뭐 과거에 아팠던 경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계속 아프리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저희가 판례 공부 같은 거를 막 이제 노조 만들기 시작하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 마지막 불씨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 와닿는 게 만약 재보험까지 가서 아니었다면 이게 판례로 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어려운데 2심에서 멈췄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판결문을 보면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만약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법정에서 다툰다면 훨씬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자신감, 기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때 그 선배님들 그리고 여성노조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실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자성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는 판례가 굉장히 많이 변화해온 과정이 있어요. 90년대라든가 2000년대 초반 자체에는 뭐 조금만 꼬투리만 잡혀도 이거는 니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쭉 쌓여왔지만 우리 전국 여성 노동조합 그 88cc 조합원들 같은 경우도 대법까지 가가지고 이제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판결까지 다 받아내고 다 복직을 하셨거든요, 진짜. 그래서 사실 이런 판례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법이 있으되 그 법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는 사실은 해석의 문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지금 조합원들은 많이들 모이셨어요? 저희 지금 150분 정도 지금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3월 30일 금요일 저녁 때 대전 충청 지회가 출범을 하고요. 지난 2월 말에 영남 지회가 이미 출범했었고요. 저희 작가 지부 출범만 해도 이게 정말 그 모세의 기적이다. 뭐 이게 가능한가 하셨는데 지역 지회가 출범하는 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레알인가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단 영남에서 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충청 이제 가는데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역 작가님들이 저도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방송사에서 어느 정도 적으로 일하는지 몰랐는데 그분들의 정말 그 뭐랄까 이렇게 노조를 만들어서 뭔가 바꿔보고 싶어하는 열의들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150분들 중에 상당수 그 퍼센트를 저기에 계신 분들 작가 조합분들이 참 차지하고 계시고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무슨 욕심인가 하면 지역 저 이제 호남 남았거든요. 호남까지 해서 지역 이제 작가님들 전 그 100% 조합원화 이렇게 한번 달성해보고 싶은 마음 이제 욕심이 생겼고요. 뭐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여수 MBC가 전체 작가님들 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대전 MBC 거기는 여수는 좀 작아서 7분인데 대전의 그 TV 쪽 20분 다 전체 가입하셨고, 대구 MBC도 영남시에 출범하면서 전체 작가님 다 동시 가입하셨고, 지금 이제 이제 이번 주 대전 출청 뜬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충북 MBC 이런 곳도 전체 가입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호남 남았는데요. 열심히 해서 그리고 큰 도시 뭐 부산 이런 쪽에 조금 조합 안 돼 있어서 제가 또 3월 31일 토요일에 또 부산 가서 저분들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응원합니다. 네. 깨알같이 광고 한번 나가겠습니다. 저기 노동조합 가입하려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는 건가요? 뭐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메일이라든가. 왜냐면 저희가 거의 보험 설계사 수준으로 1대1 만남을 통해 방판을 하시는군요. 네, 방문 판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페이스북 통해서 하셔도 네네. 되고요. 네, 페이스북 방송작가 유니온을 검색하시면 네. 예,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전국 언론노조에 전화를 거셔도 됩니다. 저희가 아직은 사무실이 없어서 네. 예, 유선번호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이제 조직을 맡은 친구들이 조직국 역할을 맡은 친구들이 좀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 나눠서 네, 지금은 면대면으로 설득을 하면서 이제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저희 사무실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방송작가 유니온 검색해 주세요. 네네. 페이스북에서 방송작가 유니온을 검색하면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네네. 거기 예, 가입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저희가 가입 원서가 있는데요. 그 가입 원서를 쓰시고 앞 뒷면을 찰칵찰칵 사진을 찍으셔서 거기 나와 있는 담당자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네. 네, 일단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전국에 방송작가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통상적으로 10,000명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네. 수천 명은 될 거다 하는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저희 그 지부를 1,000명 이상으로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네. 제가 조합원을 모시고 싶은데 네. 도대체 그 수만 명의 우리 조합 작가님들은 어디 계시는지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 작가분이 10,000명이라고 가정하에 지금 150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1.5%인 거잖아요. 1.5%로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아요. 그런 건가요? 네.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PD님들이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웃긴 게 저희가 저는 다른 이제 모 방송국에서 그 노조 일도 하고 있는데 작가들의 총수가 89라고 어디 이제 서류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2분? 네, 막내? 뭐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89명이 어디 있느냐. 작가실이 없고 다들 재택을 하고 시간대가 뭐 5시 프로, 6시 프로, 7시 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이나 장소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담당 PD에게 찾아가 저 미안한데 해당 작가 연락처와 이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정도로 저희가 사실은 동료들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사실 언론노조에서 그거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PD들이 언론 노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PD들이 어차피 작가를 구할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인력 풀을 통해서 작가를 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럼 PD들은 연락처를 많이 알고 있을 텐데. PD님들 알려주십시오. 네, PD님들 핸드폰 속에 잠자고 계신 작가분들의 연락처를 방송작가 유니온으로 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정보 거기에 걸리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1.5%의 조직력으로 시작입니다. 이제 네네.
자, 그러면 방송작가 유니온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첫 번째로 뭘 꼽고 계십니까? 저는 조합원 확대를 과감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아, 네. 조합원 파악이 먼저가 아니라 근데 제가 지난 언론노조 대의원 지부장이어서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어요. 갔더니 MBC, KBS, SBS만 본부라고 불려요. 1,000명이 넘어서 조합원 수가.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제 조직은 조합원을 이제 더 이상 무작위로 확대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작가 지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론노조 제일 지부 그런 본부가 되는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본부 도전. 네, 본부 도전. 그래서 그리고 1등 조합원 가장 많은 본부 되는 거 잠깐 노조여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저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보다 많은 작가님들이 다양한 층에 다양한 업종, 다양한 종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작가님들이 각 사업장에서 처하시는 어려움들 노조 안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분들이 노조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 갖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조합원들 함께하는 노조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방송작가 노조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현안들에 대한 여러 차례 이제 고민들 논의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표준계약서 얘기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영남에 가서 지역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조합원이 저희 약간 따지듯이 공세적으로 저에게 막 공격을 하시는데 막 저기 너는 서울에서 뭐 하니까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말이야 뭐니 해도 뭐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저게 어쩌면 실제적인 살아있는 얘기일 수 있겠다. 그래서 임금 현실화를 위한 임금 실태조사, 방송작가 실태조사 작업.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얘기 들으면 되게 놀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산발적인 어떤 한 문장의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방송작가 직군이 그 급여가 많이 고착되어 왔는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그걸 마련하고 그것들 현실화하는 작업들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스토리 사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제 문체부에서 만든 표준지필 계약서인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 쓰는 상황이에요. 문체부가 권고했고 문재인 정부 문체부가 권고했고 방송 3사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했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결국 방송작가의 직군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그런 편집필 계약서의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은 저희 처음 요구는 계약서 좀 쓰자. 우리 얼마 주고 언제까지 일하는지 좀 그래도 자료 남기면서 일을 하자. 말로만 하지 말자. 돈 얼마냐고 물어보면 싸가지 없고 돈 밝히는 작가라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 계약서 썼더니 또 그런 또 부작용들이 생겨서 그 정말 방송작가를 위한 방송작가 직군의 그 창작 활동을 담보해내는 고용들을 보장해내는 그런 실질적인 방송작가용 표준지필 계약서 작성 사례 만들기 그런 것들 우리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이 왜 계약서 얘기를 하나를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잠깐 구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일을 할 때 아까 PD가 뽑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PD가 뽑아서 이제 저 그래서 얼마 받나요?라고 말할 때 정말 건방지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받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전혀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금기시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MBC, KBS, SBS 같은 곳에서도 그런다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배운다는 마음으로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아니 뭐 하나가 착취 가르치고 싶대요? 왜 그런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계약서를 안 써봤기 때문에 남들이 계약서를 쓰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라는 것 자체를 몰랐었기 때문에 근데 되게 황당했던 건데 근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주로 외주사의 경우에서 생기는 일인데 이제 외주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엎어져서 이제 본사에서 돈을 못 받게 되면 작가한테 돈을 안 줘요. 근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일을 했는데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이러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3달을 일했고 그대한테 뭐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300을 받기로 했다가 아무 서류 한 장 남아있지 않고 구두 계약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죠. 그래서 저 이러이러한 일로 돈을 떼었어요라고 말하면 거기서 한참 상담을 해주다가 근데 1. 계약서 쓰셨습니까? 계약서 안 썼는데요. 2. 근데 방송작가면 노동자 아닌데 고용노동부 담당이 아닙니다. 콘텐츠진흥원이나 문체부에 문의하세요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늘 먼저 했던 얘기가 계약서 쓰자. 네, 그게 이제 맞아. 왜 저는 가사 노동자와 오버랩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네. 항상 이게 그 여성의 노동 자체는 굉장히 뭔가 사적 노동으로 치부가 되면서 사적인 영역으로 묶어두고 그러면서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진입조차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제 어떤 계약서를 써야지 이제 공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서도 이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방송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이걸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일을 할 거면 뭐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뭐 조건을 확인을 하고 일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교육들도 분명히 그 아카데미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방송 네. 아카데미가 교육을 받을 게 아니라 네. 그 본사 PD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카데미 그 신입 작가가 면접을 하고 저 계약서는요라고 말하면 역시나 건방지다는 얘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계약서를 요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사실은 정부 차원, 방송국 차원에서 작가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 쓰고 구두 계약이라는 관행을 조금 바꾸려는 노력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물론 아카데미생들도 알아야 돼요. 그쵸. 자기가 어떤 권리가 있는 건데 그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송작가 유니온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어. 여성 비율이 확실히 많은가요? 일을 이렇게 해보시면? 방송 작가 네. 이것도 계산을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 작가는 조금 계신데 그 외에는 거의 없으시죠. 네. 저희가 했던 실태 조사에 따르면 90% 넘게 다 여성이에요, 사실은. 여성 직종이네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공공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상시 지속 업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 작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상시 지속 업무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정규직화를 분명히 요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뭐 사 방송사라든가 아니면 외주 제작은 뭐 뺀다라고 빼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우선적으로라도 공적 방송에서는 먼저 우선적으로라도 방송 작가들을 정규직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요구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요구를 미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예를 들어 계약서조차 안 네네. 쓰는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그 서울시 산하 기관이죠 TBS에서 박원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PD 분들도 그 공무원 출신 신분인데 그 임기제 공무원이라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뭐 PD, 뭐 카메라, 뭐 아나운서, 기자 상당 부분이 사실은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이루어져 있는 좀 특수한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 TO가 안 나와서 그렇게 이제 약간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좀 해소해 보겠다. 그러니까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를 좀 해소해 보겠다라는 큰 그림을 갖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월 24일에 그 프리랜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비정규직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TBS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2019년까지 그 재단으로 독립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제허가 승인 조건이었어요. 제허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TBS는 재단 법인이 돼야 되는데 재단 법인의 정규직으로 이들을 다 바꾸겠다라는 이제 되게 고마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작가였는데요. 그래서 작가들도 그러면 정규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흐름을 다른 곳으로 MBC, KBS 같은 곳으로 조금 가게 하자. 이런 큰 그림이 있는데 사실은 작가가 정규직인 사례가 아직은 없고 그리고 작가를 정규직으로 섰을 때 그 고용 안정을 보장됐을 때 프로그램 질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연출 파트들의 오래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말도 안 돼. 아니 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랍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작가를 그때그때 개편 때마다 바꿀 수 있어요. 내가 A 작가랑 일했는데 A 작가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글이 뭐 나랑 안 맞거나 혹은 그랬을 때 내가 B 작가로 바꾸는 것이 프로그램 질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PD들이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생각들을 저희들이 이제 설득하고 같이 바꿔나가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사실은 이중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도 되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언론노조와 함께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그게 되게 큰데 함께 일하는 PD들의 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의 전화번호를 얻기 위해 PD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작가가 노조 만든다고 하면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줄 PD가 더 많다. 사실은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가와 PD가 함께 가야 풀리고 PD들의 지지를 얻어야 풀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득권을 내놓는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아, 근데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내려놓으면 더 큰 동지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걸까요? 나의 하는 분들도 노동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고 너의 노동은 내가 취할 때 취할 수 있고 버릴 때 버릴 수 있는 거랑은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세상이 다 뭐 내 맘 같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함께 물론 작가 고용 문제나 이런 처우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는 PD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PD의 연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가 이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게 작가였고 그래서 결론은 작가 89명의 10%인 9명 선에서 정규직을 한번 해보자. 정규직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국내 최초로. 근데 이제 그런 고마운 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TBS 사측도 합의를 했고 처음으로 한번 그런 안을 해보자라는 네. 게 좀 합의가 돼서 기존에 있는 이제 TBS가 재단으로 전환될 때 작가들이 공개 채용을 거쳐서 내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일정 부분의 가점을 받고 대한민국 최초의 작가 정규직이 아마도 내년에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겠어요, 진짜. 아까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000대 10이었나요? 네, 그렇죠. 100대 1인 거죠. 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입사도 아니죠. 입사도 아닌데 그 TBS 입주 가정부가 된. 네. 저희는 가정부란 말 안 씁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정관리사라고 합니다. 아까 가사노동 얘기하셨던. 네네네네. 진짜 경쟁률을 몇 대 몇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근데 그 안에 대해서 지부가 개입을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숫자를 8명, 9명으로 한정 짓는 것도 되게 문제인 것 같고 그것에 좀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지부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언론 노조나 사실은 저희는 그 TO를 조금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기존의 작가들에게 최대한 고용 안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당연히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들의 연출권과 부딪힌다는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그 부분을 좀 조율해 나가면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했는데 결과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고용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했을 때 오히려 일의 능률이 높아지고 프로그램 질이 좋아진다면 저는 이런 식의 사례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많은 걸 얻어도 좋겠지만 사실은 그 10%의 TO도 사실은 좀 고마운 마음을 갖고는 있고 그 8명 혹은 9명이 되기 위한 어떤 경쟁 속에 또 처하는 거라서 그게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작가 지부에서는 이 모델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모델링을 통해서 이 어떤 이 뭐 PD와의 어떤 그런 이제 뭐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는 어떤 한 실마리로 생각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없던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 사실 0에서 1이 어렵지 1에서 10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TBS에서 그런 선례가 만약 이렇게 명분이 서고 이게 맞다는 게 인식이 좀 퍼지면 사실은 MBC, KBS도 얼마든지 PD를 그 공채를 통해서 뽑는 것처럼 작가들도 공채를 통해서 일정 부분 뽑을 수 있고 뭐 드라마 작가 같은 경우는 좀 예외겠죠, 당연히. 근데 상시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작가 직군이 그런 부분이 좋은 선례가 좀
방송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정규직이 돼서 이 일이 더 잘 굴러가게 되면은 뭐 방송의 질이 좀 더 나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정규직 작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분명하게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안정이 되고 미래가 보장되게 되면은 일의 의욕은 좀 더 솟구치는 건 마찬가지인 거고 그건 누구나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뽑아가지고 일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을 해봐야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논리인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앵커 출동을 했어요. 근데 앵커 출동하면 당연히 이제 TV 뉴스니까요. 카메라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외주업체로 그냥 턴키 방식으로 아예 다 제작을 넘기자. 그러니까 여기 MBC 내부에 정규직은 한 명도 개입되지 않게 해달라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냐? 정규직은 같이 일하기 힘든 거예요. 외주업체가 되면 같이 일하기 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때 움직여지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다는 그런 상황 뭐 시기 장소 뭐 때 주제 상관없이 근데 내부 직원은 그거 자체가 조율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싫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밖에 외부 카메라맨이야 프리랜서 카메라맨이야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 나올 수 없죠. 이것도 돈 받고 하는 건데 하루 50만 원 주면 끝인 거야 거기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카메라맨도 분명히 있거든요. MBC 내부에.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도 딱 그런 거야. PD가 작가에게 일을 시킬 때 밤에 내 섭외해 뭐 지문지 뭐 이렇게 써. 예를 들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모든 것들이 정규직이 됐을 때 얘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 방송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내보낼 수 있어야 되고 내 방송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밤 11시든 새벽 2시든 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PD들도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정규직이 되어 있고 근데 2%를 누가 제일 잘할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주는 거고 2%를 누가 잘할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어도 너는 능력이 못하니까 다른 거 해. 이제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잖아요. 근데 정규직이잖아요. 근데 작가만 그렇게 하는 건 좀 이건 거의 갑질과 막 근데 이게 명백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PD들이 그렇게 자신의 연출권을 침해받기 때문에 작가는 특수고용으로 계속 남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방송사가 PD를 좀 더 편하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특수고용으로 너를 바꾸겠어라고 할 때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노동만 존중받아야 될 거야. 내 노동만 중요하고 싸워야 타인의 되는 노동에 대해서는 존중이 없이 내가 그냥 갑질을 할 대상으로만 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PD의 연출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질과 이꼴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명백하고 그거는 작가 노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주장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연출권이나 이런 게 혼란스러울 때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근로계약이 훨씬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001년에 실태조사 자료집을 보면 작가라고 해서 작가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마다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 보조부터 사무실 청소까지를 작가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딱 중요하게 그냥 콘티 짜는 것만 하는 작가의 업무가 있고 작가의 업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더 통제하기 쉬운 방식으로 해석하는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이제 주변에 방송 작가를 꿈꾸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직업이고 뭐 애를 낳고도 할 수 있으니까 뭐 방송 작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같은 곳에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자유롭고 애 낳고도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하다.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실상이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새벽 2시에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당일에 아침에 오프닝을 썼거든요. 제가 마취 풀리자마자. 방송작가라는 직군은 육아휴직 뭐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없는 직업이에요. 육아휴직이 아니라 출산휴가 자체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육아휴직이 없는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냥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두면 가능한 거죠. 그만두거나 혹은 예를 들면
선의의 배려로 그래 그럼 넌 한 달 정도 쉬고 와, 2달 정도 쉬고 와. 그 대신 무급으로 그 일을 대신할 다른 작가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정규직 신분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뭐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그런 모성 보호 이것들이 이제 되지 않는 직군이고요. 예를 들면 시간이 자유롭다, 여성이 하기 좋은 직업이다. 저는 그것이 이 직업의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왔던 그러니까 이상한 허울을 만들어왔던 그런 프레임들인 것 같아요. 시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까지 경력까지 가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그 경력까지 가기 전에 많은 작가들이 그만둬야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는 애 없는 작가님 너무 많고요. 심지어 결혼 안 하신 작가님들도 너무 많아요. 어쩌면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가장 어려운 직군일 수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내가 한 달 뒤에 다시 오기로 하고 갔는데 그 작가님이 탁월하게 더 잘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 때문에 이제 뭐 결혼이든 뭐 출산이든 이런 것들. 근데 아무튼 구조적으로 신분 자체가 워낙.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씩 밤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예능 같은 경우는 몇 박 며칠씩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 봐줄 사람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일삼균형이 좀 안 되는 안 되지. 아주 전형적으로 안 되는 곳인 거예요. 워라벨이 최악인 곳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친구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지금 노조 일까지 하면서 이제 아이를 기르는 걸 굉장히 힘들게 해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기르거든요. 근데 강아지 기르는 것조차 힘들어서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못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가면 강아지가 놀아달라 그러는데 저는 그때부터 다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상당 부분의 작가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뭐 포기하거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결혼한 지 12년 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마음도 물론 컸지만 너무 당연하게 방송 작가로서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일찍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단절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나는 내 커리어를 계속 쌓아서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아이를 키울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가 있는 여성 작가들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기도 해요. 제가 이제 면접 가서 겪었던 일 중에 하나는 기혼이냐 미혼이냐를 꼭 물어보거든요. 미혼을 당연히 선호해요. 왜냐면은 이건 되게 웃기는 지점인데 부장님이 옆에서 끼고 같이 놀아줄 미혼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줌마 데리고 노래방 가기 힘드니까 아가씨를 원해요라는 얘기를 대놓고 면접 자리에서요? 네, 면접에서. 그래서 그걸 제가 공공연하게 기혼 여부를 왜 따지나요? 라고 했더니 부장님이 미혼을 좋아해 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이제 상시적인 이거 다 성희롱과 고발해버려야 돼요. 법 진짜. 위반이죠. 법 이거 다 위반이야. 구속감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제 기혼이다라고 하니까 아이가 있냐 없냐. 아이가 없다. 그랬더니 임신 출산 가능성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당혹스러워서 근데 제가 임신 출산 가능성까지 퍼센트를 대야 되냐. 일단 나는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 거냐 못 갖는 거냐. 네가 만약 불임이면 합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기존 작가가 아이 핑계로 아이가 아프다고 늦고 아이가 아프다고 일찍 가고 이런 게 자기는 너무 불편하고 싫었다며 아이가 없는 작가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만삭이었어요. 헐. 여자 면접관이었어. 네. 대박. 그래서 그때 제가 근데 그런 얘기를 다른 분도 아닌 여성분이 그것도 만삭에 아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거는 조금 과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는 정규직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작가들이 처하고 있는 그 모성과 관련된 단적인 어떤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하기에 아이 기르기 딱 좋지 않은 근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길 여성 비율이 90% 이상이고 그런데도 그런 상황 노동 조건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권적인 침해라든지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퍼센트가 많은 거는 열악한 노동 시간 조건 임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들이 가지 않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글 쓰는 이 감수성 저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2003년 대구 지역에서 있었던 그 방송작가 노조 만들려고 했던 분들 인터뷰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언론사 시험을 여러 번 봤거든. 안 본 데 없다. 졸업하고 한 1년 동안 시험만 보다가 안 됐지. 난 원래 PD를 하고 싶었거든. 근데 계속 떨어진 거라. 나중에 알고 보니 성적은 좋았는데 여자를 안 뽑는다 그러대. 다 알잖아. 거기 선배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1등하면 뭐하노 여자를 안 뽑는다는데. 그래서 택한 게 구성작가지. 이게 2000년대 초반 작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여자라서 떨어졌다가 네. 이 직종에도 있는 거네요. 예나 지금이나. 이게 아. 현실인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여자라서 이제 정규직으로 진입이 안 되고 여성이라서 좋은 일자리로 가기 어려운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몰려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 작가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잖아요. 네, 그 얘기 좀 나눠볼까요? 조금 이제 주저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막 연극 배우의 어려움을 막 얘기해요. 뭐 연애 뭐 100만 원을 벌었다거나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뭐 하루에 수억 원 버는 배우가 또 존재하는 거잖아요. 방송 작가 직군도 물론 그 정도의 계급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연차가 되었을 때 또 이렇게 뭐 출전 능력이 있으셨든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예를 들면 투입하는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반 상황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고 어느 정도 되게 권력을 갖게 되고 방송 권력들이라고 지칭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그런 직종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막 대학 연극 배우들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눈 감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방송 작가 직군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당수 많은 직군 방송 작가 분들은 그런 어려움 처해 있고 구조적 모순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저희가 노력들을 저희가 노조가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게 예를 들면 방송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임에는 정말 분명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가 상을 받았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제가 받은 건 아닌데 저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진행자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상식에 가게 되었어요. 계속 좁혀집니다. 네. 그래서 시상식에 가게 되었는데 시상식에서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 그다음에 이제 함께 받는 그런 진행자나 뭐 가수 배우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아무런 감흥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왜냐면 그게 너무 저희들한테 익숙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제 방송작가라는 직업적 정체성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구나. 뭔가 내가 이런 데 와 있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 저 아이돌 가수는 저렇게 생겼구나. 가는구나. 약간 이런 정도의 마음만 드는 그 정도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되게 익숙해져 온 방송 뭐랄까요. 조금 특별한 사업장에서 조금 특별한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어려움 많고 그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 많이 세고 했지만 사회 시사 고발 프로그램 어릴 때 하면서 되게 사회 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지금 최근까지도 제가 그런 유의 비슷한 프로그램 만들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촛불 혁명 그런 것도 가능했고 지금 우리 방송작가 지부의 조합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일을 제가 그 방송이라는 걸 가지고 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우리 수석 부지부장님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 예전에 핸드폰을 수리하려고 갔었는데 거기서 제 연락처를 이렇게 보고 혹시 보험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연락처가 4,587명이 카톡 친구만 지금 4,587명인데 그러니까 방송 작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물론 느끼죠. 그러니까 방송 엔딩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 밤낮을 새서 심장이 뛰더라도 TV에서 내가 만든 방송이 나올 때 심장 더 뛰거든요. 그런 행복감 속에 살고 그리고 제가 방송을 통해 만났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유명인들도 섭외를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과 어쨌든 인연이 조금 이어지거나 내가 이분들의 답답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정도 세상에 알렸다라는 것에서 오는 그 자부심이나 뭐 뿌듯함 같은 거는 당연히 큽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견뎌온 것 같고 상당수의 작가들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처지지만 사실 내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가끔 그게 이제 한계에 달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라벨이 최악이고 내가 이 프로그램에 기여한 것만큼 그 대가를 돈이든 명성이든 뭐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의 뭐 존중이든 무엇 하나 사실 제대로 받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상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그 저희 조합원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프로그램이 상을 받을 때 작가는 어느 정도의 그 보상을 받나요? 라는 얘기가 잠깐 대화 주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PD에 따라 다르다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PD가 이제 좋은 PD고 착한 PD면 예를 들어 상금을 받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작가에게 일정 부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 가수 내 술값이 더 나간다 하면서 한 푼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러셨어요. 내는 수건 하나 받았다. 이 얘기 하시면 PD가 수건을 만들어서 줬대요. 그 다음 논의는 수건 몇 장 줬냐. 한 장 줬다. 이러면서 얘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작가다라는 자부심은 지금도 우리 모든 조합원들 작가들한테 있는 것 같고 다만 한계에 다다랐다. 좀만 더 배려해달라. 도와달라. 나눠달라. 지금 시점에 필요한 건 뭐? 방송작가 유니언! 원고를 인상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뭐니 해도 뭐니? 네. 돈이건 워라벨이건 뭐든지 간에 사실 우리가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뭉쳐야 힘이고 모여야 힘이고 함께하는 거 그거가 힘이겠죠. 자, 오늘 방송작가 유니온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 1만 명 조직의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저는 끝인 줄 알고 고맙습니다. 미리 했는데요. 네, 네. 이런 귀한 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득, 이제 아까 끝나간다고 생각이 들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서, 이렇게 이걸 편집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편집하시는데 힘드시겠다 싶은 마음 생각과 함께 방송물이 어떻게 나올까 너무 기대되고 두렵기도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귀한 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성 노동, 인권 이런 문제에서 자주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작가 유니온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성님. 수석은 저분과 함께 노래로 마무리 인사를 할게요. 우와. 야, 내 나이. 그거 한 소절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작.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노조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죄송합니다. 네, 노조하기 딱 좋은 봄날, 노조하기 딱 좋은 나이에 우리가 모여서 을들의 당나귀기 2번째 시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제발.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